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를 여러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다 보니까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누가 뭐래도 앞으로 인생 진로죠. 걱정이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다 나이가 들어서 각을 보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왔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데이터 분야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빅데이터, 또 4차 산업혁명.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오늘 이 두 가지 연결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강의의 좀 특징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입마름증이 좀 있어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만화 스타일로 그림을 많이 그려놔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해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요즘 빅데이터란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처음에 많은 사람이 호들갑을 떠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만큼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조처럼 왔다가 가는 유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좀 잘 흘러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이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인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다. 여러분 원유가 우리 일생생활에 엄청난 변화의 어떤 그 재료가 됐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바로 원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원유가 될 건지 또 그 원유를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봉이 김선달 얘기 알죠? 대동강물을 사기를 쳐서 팔아먹습니다. 국가의 물인 대동강물을 가지고 사기를 치웠는데 나쁜 뜻이 아니라 이 공공 데이터는 원유 중에서도 대동강물처럼 우리에게 공짜로 오픈되어 있는 원유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부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미래 세계에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돌파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시골 할머니, 어린애까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다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빅데이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처럼 이 시대가 제대로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의혹의 논치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데이터가 문제인가 아니면 전문가가 없는가 솔루션이 부족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갈 시대가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래는 안 가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자죠? 반쯤 가려놨지만 누가 봐도 S자죠. 이거는 밑에만 보이지만 누가 봐도 S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생긴 것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부위가 어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라는 놈이 생겨있는 이 S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해갈 건지는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큰 S자 곡선과 작은 X자 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죠? S자가 크게 되면 밑변이 깁니다. 마찬가지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날죠. 작은 비행기는 조금만 활주로를 날면 뜨죠. 근데 큰 비행기는 길게 활주로를 날아야 비행기가 뜹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업 4차, 제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작은 비행기가 아니라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활주로를 길게 기고 있는 거죠. 물론 뜨지 못하면 그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겠죠. 자, 빅데이터가 자동차가 아니라면은 얘는 길게 날아서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의 S자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는 빅마우스들이 떠들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하라면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중요하다고 신문지상부터 해서 수만 대서 써듭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 아줌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 100점 이상 맞았죠. 한 200점 좀 맞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파일럿으로 빅데이터를 넣어서 일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험적인 단계죠. 이것 또한 대한민국 대기업들 거의 성질이 급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50점 정도 충분히 맞았죠. 문제는 3단계가 문제입니다. 3단계가 무슨 단계냐면은 프로분 단계입니다. 증명을 하는 단계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이걸 적용해서 엄청난 일을 벌려야 됩니다.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단계를 밀어 올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만 넘어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구 한다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 넘어가면 무조건 새로운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걸 넘길 수 있는 잔다르크가 있어야 합니다. 잔다르크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있어야 이것이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죠. 자, 이 단계만 넘어가면은 저절로 확산이 됩니다. 하지 말아도 말려도 합니다. 이 확산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만 넘겨주면은 아주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누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획기적인 매출 증가를 했다라든가 엄청난 제품 혁신을 했다든가 경쟁력을 차별화시켰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특정 도메인에서 군계 일학이 나서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 나이 또래의 그 김진호라고 이렇게 들어봤죠. 양궁에 우리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쩌다가 양궁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랬더니 20년 넘게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양궁을 휩습니다. 박세리다가 어쩌다가 LP에서 우승을 합니다. 골프에서. 한국 여자들이 몇십 년째 전부 다 휩쓸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만 보여주면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말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장에 가면은 걸음이라도 지고 장에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말려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는 바뀝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안 하면은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된다면은 도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코끼리가 왜 코끼리죠 이름이? 코가 길어서 그죠? 코끼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코끼리의 코만 긴 게 아니라 코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귀도 크고 다 큽니다. 코가 대표적으로 클 뿐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를 다 말하는 것이지 덩치가 큰 데이터만을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빅데이터를 SNS 데이터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는 이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비정형 데이터를 아무리 수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어를 몇 번 썼느냐 정도밖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단어도 SNS 아무리 많이 분석해보세요. 저번에 무슨 선거할 때 열심히 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비정형 데이터 자체는 옛날에 못 만들어 오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원시 자재입니다. 원시 자재. 실제 분석을 할 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진짜 분석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최하 레벨의 원시 데이터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빅데이터에는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테이블 등등의 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는 양이 많고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커다란 공장, 이걸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죠. 커다란 공장을 지으면, 창고를 지으면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인프라가 곧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고 지어놓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품, 데이터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뭘 해야 될지를 현업이 다 해줬어요.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다발이었습니다.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주시오 하면은 그거를 IT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빅데이터 쪽으로 오면서 현업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맨날 셀렉터, 프람 이거 만든 사람이 갑자기 현업이 뭘 해야 될지를 안 알려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우투두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 현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 두 사람의 모든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이 나서야만 잔다르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모든 양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고,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등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까지도 다 포함해서 빅데이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빅이다 뭐냐? 빅이다. 크다, 많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다.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야 겨우 좋아지는 것이라는 뜻이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실험을 하면서 배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균을 배양을 하죠. 배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이 너무 적으면 판단이 안 서니까 양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배양을 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저 배양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집채만큼 크게 했다. 그럼 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나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죠, 이게? 경영에서 나온 얘기. 자, 내가 배가 엄청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빵 한 조각은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빵을 2개째 먹습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빵을 한 5개쯤 먹고 나면은 안 먹는 게 더 득이죠. 빵이란 절대 가치는 동일한데 언제 빵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그죠? 하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쌓여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단계가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빵을 5개 먹으면 이미 필요 없듯이. 그죠? 실제 통계학적으로는 만약에 완벽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면 150건만 있더라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죠? 1억 건, 100억 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있다면 150건만이라도 통계학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자, 문제는 물론 우리가 이런 배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모집단 자체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표본 양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표본 허용오차라는 게 생기죠.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게 있죠. 그 오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늘어날수록 이 오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안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적도 마찬가지죠. 한 50점, 60점 맞던 사람이 공부 좀 하면 7, 80점 올라가죠. 잘 올라가는데 95점 맞던 사람이 99점 맞으려면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모든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도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양성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스무고개 할 때 있죠. 스무고개 할 때 정보를 몇 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쉽게 결론을 갈 수 있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다양성이 어떤 판단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합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뭐죠?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놀라운 새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화학적 결합입니다. 데이터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엄청난 가치를 갖는 데이터가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화학적 반응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신대륙처럼 없던 개념을 새로 개발한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단지 실제로 말하면 우리 동네 개울에 있는 무수한 자갈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갈돌 안에도 약간 소량의 예를 들어 금 같은 금 물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강빛 자, 그것들을 캐서 재련을 해내기에는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0.0001%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갈을 재련을 하게 되면은 금을 이만큼 샀지만은 채산성이 안 나오겠죠. 근데 기술이 좋아져서 채산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갈에서도 금을 캘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바뀌었을 따름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강산에 가서 금강맥을 찾아서 그걸 재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재련 시설이 예를 들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든가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좋아진 많은 어떤 그 기술과 하드웨어 등등 때문에 이 재련 시설이 엄청나게 싸졌을 뿐인데 문제는 이런 재련 시설만 좋아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금을 캘 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 자갈돌에 들어가 있는 99.99%는 뭐겠습니까? 다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어쩌면은 엄청난 데이터에 들은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은 노이즈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은 재련 시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는 겁니다. 사람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이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우리 IT는 OLTP가 베이스에 있죠. 이거를 우리가 맞는 음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매일 먹는 주식이나 아니면 주재료, 음식을 만드는 주재료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오디세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DWBI를 해왔죠. 이 DWBI는 우리가 가끔 먹는 외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주식은 매일 먹어야 되지만은 외식은 가끔 먹잖아요. 자, 이 두 개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가끔은 외식 안 하는 사람 없죠. 대부분의 모든 회사는 이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것을 먹고 싶다. 더 좋은 걸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안 쓰던 데이터들, 공정에서 돌아가는 어떤 머신 데이터라든가 각종 보이스,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져오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데이터도 가지고 오자.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안 쓰던 데이터를 모아오는 것을 부재료라고 비유를 하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미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 큰 창고가 필요하겠죠. 이 창고를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거죠. 데이터 레이크.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우리가 그 분석 플랫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똑같은 분석인데 DWBI는 아까 말했듯이 외식 정도입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 좀 먹을 수 있는 외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최고급 요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먹어볼지 모를지 모르는 한 끼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음식 한 끼에 몇천만 원. 다시 말해서 DWBI는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이, 업무 담당자들이, 관리자들이 자기가 평소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될 각종 뭐 월말 보고서 등등의 레포트 자료들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고급 요리라는 개념은 그 기업의 생산성을 바꾸고 그 기업의 매출을 바꾸고 그 기업의 혁신을 바꾸는 그야말로 초고급 요리라는 것이죠. 이런 요리는 절대로 DWBI에서 하는 재료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재료와 부재료와 조미료가 다 합성이 돼야만 이런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인데 저는 중요도, 양으로 보면 부재료가 많겠지만은 다양성이나 중요도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재료가 60%, 부재료가 30%, 조미료가 1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에 지금까지 안 쓰던 공정에서 나오는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갑자기 우리 회사 매출이 막 몇 배 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주재료 데이터부터 제대로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기존의 주재료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남들이 다 한다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빅데이터 중에 아주 일부를 캐치해옵니다.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파일로트 성의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아주 기본적인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몇 가지의 분석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지금까지 재료를 못 구했기 때문에 못 먹어보던 고래고기 같은 거요. 고래고기는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 해봤죠. 근데 어떻게 구하게 됐죠. 그래서 단품 요리를 만듭니다. 고래고기로 단품 요리를 만들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봤던 고래고기를 먹었더니 맛있네. 여기까지 알고 끝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온 것은 내가 고래고기를 못 먹어봤더니 맛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 해가지고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진 않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의 빅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 한두 가지를 알고 이랬었네? 라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은 그 회사의 매출을 바꾸고 그 회사 경쟁력을 바꾸는 그런 역할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니즈가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은 시작할 때는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빅데이터 해야지 라고 시작을 해서 하기만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급실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열심히 원인을 찾아봤더니 역시 재료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셰프가 없었구나 라는 이제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지를 찾는 이 유능한 셰프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데 임팩트를 주고 나중에 분석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얼마 전에 우리 그 고리 원자 오륙호기 한참 떠들었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를 얻었지만은 핵 폐기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OLTP가 돌면은 거기에 무수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버리면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갔던 각종 스펙이 6개월 동안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초당 몇 테라가 쏟아집니다. 초당. 자, 이런 데이터를 핵 폐기물처럼 쏟아지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에다가 핵 폐기물을 버렸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싸게, 안전하게 저장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RDB에다가 넣는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이거를 굉장히 싸게, 안전하게 넣자라는 데 일단 포커스가 있고, 이렇게 놔뒀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이거를 재처리를 해가지고 마치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듯이 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분석해서 아주 고급 정보를 만들자. 그래서 선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때가 오면은 가공을 하자. 이런 게 목적인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없다.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이 필요 없다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뭘 먼저 만들어 볼 거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왜 시식코너 있죠. 거기에 비싼 소고기 막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그거 왜 주겠습니까? 아까운 거. 먹어보고 만하라고. 먹어보고 니즈를 느끼라는 거죠. 자, 현업 사람들한테 효과도 못 보여주면서 몇백억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레이커 만듭시다 라고 떠들면은 소위 말해서 CR이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식코너에서 맛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먹어본 거랑 10만원짜리 외식 먹어보던 사람한테 이 요리는 100만원짜리입니다. 사세요. 어떤 사람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맛있는 요리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업 사람들이 뭘 만들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만화를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김홍도 알죠? 김홍도. 안견 알아요? 안견? 몰라요? 안견? 요즘 미술 시간이 없는 거 학교일 때. 안견이 누구냐면은 김홍도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목류도원도가 뭐냐면은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에 아주 멋진 걸 봤는데 이게 꿈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느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림을 해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왕은 꿈을 꿨는데 뭔지를 표현을 할 수 없고 하가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무슨 꿈을 꿔서 뭘 하고 싶은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안견이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왕과 대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됩니다. 왕의 느낌을 느끼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래서 왕한테 보여주죠. 마마, 이게 마마가 꿈이 옵니까? 그래, 바로 이게 내가 꾼 꿈이야. 이게 목류도원도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요즘 현업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그냥 몰라요. 전에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 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막연한 겁니다. 왕처럼. 뭘까를 하고 싶기는 하는데 꿈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산 꼭대기 가면은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 있죠. 10,000원 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스킬만 있는 하가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꾸은 꿈을 현실화를 못하겠죠. 그럼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안견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안견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10,000원짜리 이 남산 꼭대기에서 10,000원짜리 그림을 그리는 그런 똑같이 따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왕의 마음에 있는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견이라는 거죠. 자, 그 목류도원을 그리면은 그 테마에 맞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서 고객한테 시식코너 개념으로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 세상에 이런 요리가 있었어?
이거라면은 100만 원 정도 사먹지. 이걸 못 만들어주면 영원히 빅데이터 시장은 안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안견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안견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는 준비가 다 됐는데도 제대로 된 시장이 오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4차 산업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앞으로의 시대는 무조건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 잘 나가던 중국도 요즘 6%, 7% 이상은 안 갑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작은 나라에 수출을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이 있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의 4개의 기둥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통신, SKT가 글로벌 시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국민은행이 글로벌 시장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제조, 반도체고, 그죠? 현대 자동차고, 철강이고, 조선 빼고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이 4개의 기둥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깜짝 경기 타고 있는 거는 잠깐입니다. 멀리를 보면은 제가 중국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보면 다 따라왔습니다. 절대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옛날 같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밑에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여러분들 왜 간이 한 30%만 살아있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 뿌리가 죽어있어도 겉보기에는 나무가 멀쩡해 보여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땅속에 뿌리가. 위에는 아직도 멀쩡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융이라는 사과가 달리고 통신이라는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직은 쓸만하네. 아직은 쓸만하네 이렇게 보죠.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써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뛰는 시대 5년, 10년이 됐을 때 이 뿌리가 재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는 피할 수가 없다면은 이런 시대는 뭐가 중요할 거냐라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시내 교통이 항상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도로를 넓힙니다. 지하철을 뚫습니다.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한 도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코스트만 들여가지고 신호 체계를 전부 다 지능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차와 차 사이에 각종 IoT 시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적은 돈 가지고 도로를 넓힌 것보다 더 효과 좋았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제3의 도시가 어느 방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바보 같은 놈이 왼쪽을 따라가겠냐 이거죠. 무식하게. 자, 앞으로의 시대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를 넓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자,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큰 반응기가 있는데 반응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기를 2개로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그랬는데 오른쪽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촉매를 딱 떨어뜨렸더니 이게 2배가 되더라. 여러분은 반응기를 하나 더 증설을 하겠습니까? 촉매를 찾겠습니까? 바로 촉매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촉매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촉매가 바로 ICT 플러스 데이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즈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가 막힌 촉매를 만들어 놓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매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쟁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혁명이란 말이 있고, 뭐 1세대, 2세대, 뭐 1차원, 2차원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1차원인 선분을 무한대로 계속 끄어도 영원히 2차원 평면이 될 수 없죠. 2차원 평면을 아무리 무한대로 하더라도 3차원 입체가 될 수 없습니다. 1.99999를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가도 영원히 2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차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더라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혁명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본이. 그런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과학이 발전할 만큼 발전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도대체 이만큼 발전한 시대에 이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의 무슨 혁명거리가 있냐 이거죠.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또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게 정말 혁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혁명.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근본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 얘기를 제가 혁명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는 많은 직원을 둔 사람이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사람 100명, 1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증기기관 하나가 해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쟁을 하고 살아왔어요. 인류는 경쟁을 한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였느냐 하면은 좋게 만들자, 싸게 만들자, 많이 만들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좋은 거를 싸게 많이 만들면은 무조건 남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고 저 동남아 같은 데다 공장 짓고 그죠? 좋게 만들기 위해서 품질 관리하고 오만 관리 다 해가지고 품질 좋게 만들고 연구 활동하고 그죠?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장하고 M&A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남보다 낫더라도 남을 이길 수 있는 게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경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인류가 지금까지 경쟁해온 이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그죠? 인간이 생기고 지금까지 생겼던 이 게임의 룰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혁명이 아닐 수 없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4단계 와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자, 제가 가수원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농약값도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고비용에 저품질의 소량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가수원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닭도 별로 안 쳐서 비용도 별로 안 들었고 사과가 엄청 크죠.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비용에 싸게 많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원래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원래 돈을 생각만큼 못 벌더라 이거죠. 많이 못 벌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가수원도 농사가 다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되겠죠. 야, 만약에 작년에 남들이 다 헤맬 때 우리 가수원만 엄청 농사 잘 셌으면 돈 많이 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습니까? 돈 벌었겠어요?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왜 못 벌죠? 이때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꼭 사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바나나 먹고 말지 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 다 헤맬 때 내 거만 좋게 많이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바나나 먹는데요. 그죠? 재미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봉급 다 털어서라도 내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먹고 말리라. 이 아가씨를 잡으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과 자체의 절대 가치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 가치. 다시 말해서 이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아까 제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파가 죽기 전에는 빵 한 개 값이 엄청 비싸지만은 배가 부를 때는 빵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절대 가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와인 세트를 선물용으로 파는데 실제로 선물용으로 팔리는 와인 세트 중에서 국내에서 팔리는 와인 세트 중에서 비싼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봤더니 6,250만 원입니다. 세트 하나에. 진짜 팝니다, 이거. 부동산 경매 비슷하게 경매로 나온 와인은 한 세트 가격이 30억짜리도 있습니다. 진짜요. 자, 제 친구 한 명이 한 35년을 프랑스에서 와인 수입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도 수입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남작이라는 귀족 칭호를 줬을 정도로 이 사업을 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제 군대 후배 애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선배 나쁜 선배라고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욕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들 와인 동호회가 있는데 그 선배가 술 한 잔 먹으면서 기본이다. 3천만 원짜리 와인 세트가 있는데 너들한테 특별하게 내가 2천만 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 20명이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선배를 찾아간 거죠. 갔더니 이 선배 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딱 잡아 떼더라 이거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선배 나쁘다고 막 욕을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2천만 원 주고 와인 먹어보겠다는 니도 미친놈이고 그 와인 하나에 2천만 원짜리를 만든 놈도 미친놈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말이에요. 진짜 이거 사먹는 미친놈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먹겠죠. 그죠? 이게 진짜 팔립니다. 저희 회사가 올 6월에 서초에 건물 하나 샀는데 지하 1층에 커피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법원 앞에 커피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 돼가지고 커피 한 잔에 1,500원 해요. 어떤 데는. 근데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집에 제일 싼 커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제일 싼 커피가 15,000원입니다. 제일 비싼 커피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러다가 건물 세도 못 받지 않나 싶어가지고 불렀죠. 사장 불러가지고 이거 영업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진짜 비싼 거는 영업해서 못 팝니다. 스스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진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요즘 저녁에 젊은 친구들 중에 돈 좀 있는 친구들이 벤츠 BMW를 타고 가가지고 하고 갑니다. 하루 10잔만 팔면요. 그 앞에 있는 마피아라는 그 1,500원짜리는 한 잔 팔면은 100원인가 150원 남아요. 그거 2,000잔 팔아야 같은 값입니다. 5잔 파는 거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서울 전체 대한민국에서 큰 커피 맛을 내는 집은 그 집밖에 없으니까 그 미친놈층 있죠. 매니아층은 오는 거죠. 이번 달에는 10명, 매일 10명, 이번 달에는 이제 15명씩 오기라고, 다음 달에는 20명씩 오기 하면은 누가 돈 벌겠습니까? 그쪽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하면은, 여러분 학생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마주왕, 국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주왕이죠. 마주왕 얼마인지 아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9,000원이라서 10,000원 정도예요, 10,000원. 10,000원 정도 하는데, 요 5만원짜리 와인은 그래도 꽤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보다 조금 더 나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연예인 동원해가지고 많이 팔면은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남보다 더 좋은 5만원짜리 만들자. 이걸 좀 많이 만들자. 그죠? 이런 싸움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6,500만원짜리 한 병 파는 것이 이거 몇천 명 파는 것보다도 더 남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덕후란 말 알죠? 덕후, 오타쿠. 덕후 뭐죠? 왜 탤런트 중에서 심영탁이라는 친구 알죠? 도라이몬인가 뭐 도라이몬인가 일본의 고양이 인형 그거 사러 비행기 타고 인형 사러 일부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애플바들이 애플 X10 제일 먼저 사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새벽에 날아간다.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죠? 진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마주항 살 사람 찾는 게 아니고 6,200만 원짜리 와인을 살 사람을 덕후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덕후를 찾기 위한 노력을 IT에서 해왔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예요? CRM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CRM. 고객관계관리 해가지고 CRM이라는 것을 한 15년, 20년 전부터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CRM을 했는데 한 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 못했느냐 하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중요하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CRM에 가면 데이터가 연락처 주소밖에 없어요. 연락처 주소 아무리 분석해봐야 걔가 덕후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덕후라는 걸 찾아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상정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고 우리 집에 내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수도를 꼭지를 켰다 했다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찾아내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가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CRM 데이터 아무리 분석해가지고 절대로 덕후를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후를 찾아내기만 하면은 5만 원짜리가 아니라 6천만 원짜리를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출발하는 거죠. 문제는 그 덕후를 찾았다 치더라도 그 덕후한테 마주항을 내밀면서 이거 6천만 원 주고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살 덕후는 없습니다. 아무리 걔가 와인에 미친 사람이라도 마주항인 줄 알면서 6천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더 까다롭게도 더. 그 사람은 정말 와인의 도가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선뜻 살 수 있는 그 물건을 못 만들어내면 절대로 그 덕후를 찾았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계획을 6개월, 1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요. 공장을 세워요. 광고를 합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에 올라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자, 6천만 원짜리 와인 하나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수십억을, 수백억을 투자하면 6천만 원짜리 만들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돈을 가지고 기간에 만약에 걔가 원하는 그 와인을 딱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자, 6천만 원 주고 먹을 덕후도 찾았고 그게 걔가 원하는 와인을 금방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게임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5만 원짜리 와인 만드는 사람하고 6천만 원짜리 덕후를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걔한테 금방 6천만 원짜리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하고 게임을 붙이면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자, 이거는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던 방법입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죠. 왜? 첫 번째는 저런 덕후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안 하고 저렇게 빨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양쪽이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양손에 무기로 잡고 있는 놈하고 아닌 놈은 싸우면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황해법칙이라고 들어봤죠? 황해법칙.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만큼 반도체나 이런 기술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황해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런 전자제품에는 사는 날 이게 제일 꼬물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빨리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쪽을 발전시키고 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시켜가는데 이쪽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는데 한쪽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쪽 시장에 가야 됩니까? 이쪽 시장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쪽 시장이 비어 있는 거죠. 이쪽이. 자, 이 시장은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시장은 무조건 황해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난 만큼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걸고 가야 될 역할이 저 경쟁이 치열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그 니즈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의외로 경쟁이 많지 않은 영역이다.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진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벌써 히트를 쳐서 돈을 번 회사들이 이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라라는 브랜드, 여성분들 잘 아시죠? 이 자라라는 여성 옷 브랜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기는 창고도 없고 디자이너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회장이 작년, 재작년에 세계 3위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세계 2위로 올라갔습니다. 빌 게이츠 다음으로 지금 얘가 전 세계 두 번째 부자예요. 자, 이 옷이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신상이잖아, 신상. 내가 돈만 많다면 신상 안 사겠습니까? 똑같은 옷 같은데 이 계절이 딱 지나는 순간에 값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신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아니면 다음 계절에 유행하는 옷의 색깔이 뭐냐, 스타일이 뭐냐 기획해가지고 옷을 완전히 만들어내는데 미니멈 6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신상이 하나 나오려고 하면. 그런데 이 회사는 1년에 신상으로 나오는 물건만 12,000종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옷을 기획해서 제작해서 유통까지 걸리는데 6개월이 아니라 맥시멈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그죠? 뭐 요즘 가끔은 그럴 때 있죠. 평창 무슨 패딩이가 해가지고 똑같은 옷 입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히 이제 이 옷에 민감한 여성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내가 큰 맘 먹고 신상을 딱 입고 나왔는데 앞에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아가씨가 있네? 그러면 지각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죠. 이게 자기 차별화를 필요한 사람이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자기만의 옷을 만드는데 6개월씩 걸린 게 아니고 일주일만 나온다 이거죠. 내만의 옷인데, 좋은 옷을. 아까 말했던 그런 덕후를 찾아서 그 덕후가 필요한 옷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 없어요. 재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많이 수정을 맙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든 공장 없이도 빌 게이츠 다음에 부자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조의 시대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같은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죠.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돼 있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들었는데 한국에는 골프 칠 때 가방 들어주는 캐디 있죠. 캐디가 한 게임 하는데 12만 원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캐디가 한 달 급여가 우리 돈으로 2만 5천 원이랍니다. 2만 5천 원. 우리는 한 게임 하는데 12만 원인데, 그죠? 자, 그 돈을 아무리 미국의 하류층들이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2만 5천 원 받는 애들 돈을 받고 아마 그 일자리 만들려고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왜 미국으로 가져갑니까? 그것은 이미 앞으로의 싸움은 싸게 많이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먼저 타이밍을 잡자라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들이 요즘 CPS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아시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든가 모델링 시뮬레이션, IoT, 3D 프린팅,
각종 데이터 분석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공장 중에 하나가 그 보잉사입니다. 보잉사. 보잉 777이 제일 큰 비행기잖아요.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죠. 비행기가 한 대가 뜨려면은 부품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자동차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하나 부품 설계 잘못하면 리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비행기 하나가 부품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을 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잉 787이 나옵니다, 지금. 보잉 787을 만드는 새로운 공장이 생겼는데, 이 보잉 787은 777보다 훨씬 크고 좋은 비행기인데, 놀랍게도 시험 제작 대수나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기간이나 코스트가 10%밖에 안 됐습니다, 10%. 10%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은 1000%라는 얘기예요, 1000%.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원가 절감 20% 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0%, 그죠? 근데 여기는 1000% 했다 그럽니다. 100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개념만 잡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787이라는 비행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죠?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나 시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가겠죠, 나중은. 그래서 요즘 제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조업들이 움직여서 선진국 따라가려고 이제 폼은 잡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금융 같은 이런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는 좀 바꿔치우면은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죠. 근데 공장은 더 좋은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그 기계를 빼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돌아가면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들이 뭘 바꾸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안 바꿀 수 없는 게 선진국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변화하는 마음은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자, 저는 아까 ICT 쪽이 하나의 인간으로 말하면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 그래서 간이라든가 뭐 염통이라든가 허파 뭐 이런 게 장기라고 보면은 저는 데이터는 그 장기와 장기를 다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혈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장기의 혈관이 소통이 안 되면은 장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런 ICT와 데이터라는 것은 장기와 혈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 장기의 기능도 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에 데이터 중요성을 한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가 원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미래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원유가 뭡니까? 보기에는 시커멓게 생긴 단일 물질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정제를 해서 기름류도 만들고 폴리마류도 만들고 이걸 다시 또 정제 가공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 범퍼도 만들고 핸들도 만들고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안돼간데가 없는 수많은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이게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많은 생명체가 이게 녹혀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합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합성된 놈을 다시 분해하거나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원유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결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결합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런 원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다양한 중간 가공, 나중 가공을 계속해서 모든 우리가 사는 삶에 그게 가치 있는 정보로 하게 되면은 원유와 통일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험 제조 분야하고 보험 서비스 분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험 서비스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뭐겠습니까? 바로 휴먼 중심의 데이터입니다.
인간의 모든 서비스 산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한 병원 같은 정보, 나의 금융 정보, 나의 통신 정보,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 중심의 데이터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모은다는 것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이걸 모아기 시작해야만 가치를 겨우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업에서 이 데이터는 바로 밸류 체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밸류 체인이란 말은 예를 들어 옛날 우리 SKI 유공 같은 회사는 원유를 사옵니다. 사오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정유를 하고 다시 그거를 뭐 폴리머 제품이나 석유 제품으로 바꾸고 나중에 그걸 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제조를 하고 나중에 마그넷 테이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든 여러 단계에 있는 모든 회사의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도 산유국에 있는 데이터, 날씨 정보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밸류 체인이 바뀌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판단해낼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 데이터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이거죠. 두 번째, 이걸 얻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공짜로 줍니까 이거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데이터를 구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연결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결하기가. 통합하기도 어렵죠. 그것도 장기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셰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셰프가. 이 모든 게 돼야만 원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나무에다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데이터는 나무의 잎사귀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잎사귀는 제대로 된 줄기와 굵은 가지, 작은 가지를 만들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뭐 우리가 강합성 반응, 뭐 탄소 동화 작용인가 뭐 있죠. 학교 같은 거.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이 나뭇잎은 낙엽입니다. 낙엽. 낙엽에 불과한 거죠. 이 낙엽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태야 퇴비로 쓰거나 땔감으로밖에 못 씁니다. 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많은 공공 데이터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 비식별화, 개인정보 보호 이런 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연결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비식별화 한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다가 아니면 시장에다가 갖다 놓듯이 뿌리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연결이 안 된, 사람으로 연결이 안 된 정보가 낙엽처럼 흩어져 있는 거죠. 낙엽처럼. 독립적으로 있는 거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퇴비와 땔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참조 정보를 하거나 단순한 분석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급 정보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나무를 키우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엑시엄이나 엡실론 같은 회사는 벌써 50년 전부터 이걸 해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9.11 테러 사건의 용의자 범인들을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이게 개인 회사가 정보를 제공했을 만큼 50년 넘게 데이터를 모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죠. 요즘 개인이 건드렸다가 개인정보법에 고발당하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 낙엽 같은 데이터만 지금 모으고 있는, 낙엽 수집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간략하게 한 장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개념만. 저는 요즘 떠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 가민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민 반응을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은 왜 우리 몇 년 전에 그 MB 시절에 있었던 그 강우병 파동 기억나시죠? 남녀노소가 다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15살 소녀가 피켓을 듭니다. 나 15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죠? 국가가 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그 난리 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누가 소고기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요. 이거는 불완전한 소통이 만들어놓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니면 그때 와서 안 거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 사람만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이 걸려 있는데. 문제는 그런 반응이 커지지 않도록 앞에 선 사람들이 제때, 제 시간에 제대로 된 리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에 선 사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해주면은 강호병 파동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거는 연결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미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에서 비식별을 시켜놓으면 하느님이 와도 연결을 못합니다. 연결 못하는 데이터는 무조건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연결해야 되는데 아무나 연결을 하면 비밀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연결을 일어나서 하되 이 일어나 연결한 쪽은 특별한 조직에서 일원화된 특별한 조직에서 특별한 감시를 받아서 일원화를 하라는 얘기죠. 가감하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일원화를 한 걸 가지고 가감한 비식별을 하는 거죠. 다들 관심 있고 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화번호 분석에 쓸모 없습니다. 전화번호 가지고 뭘 분석합니까? 다 그 버려도 됩니다. 나이, 생년월일 다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뒷자리 뭐 필요합니까? 분석하는데. 생년 날짜 생일이 무슨 중요 안 합니다. 몇 년생 정도면 개성 좋고 아니면 80년생, 90년생, 아니면 80년 그 연도별로 몇 개 잘라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소 필요 없습니다. 서울 사는 거 정도 조금 더 한다 하면 서울시 동작구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비식별한 데이터를 그대로 소스 데이터 오픈할 필요 없어요. 오픈하면 양도 많고 쓰지도 못해요. 어느 가정집에 가양 농산물 시장에 있는 그 트럭에 있는 물건이 바로 어떻게 집에 옵니까? 바로 안 옵니다. 여러 개 섞고 가공을 거쳐가지고 마트에서 우리 집에 주방에 오지 농산물 시장 데이터 직접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 직접 와봐야 양도 많고 쓰지도 못해요. 그거를 쓰기 좋도록 마트처럼 중간에 마트에 가보세요. 흙 묻은 채는 오지 않죠. 다 따듬고 다 깎아놓은 것들을 쓰기 쉽게 주부들이 쓰기 쉽게 다 여리 준비를 해서 날아오듯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가공을 한 다음에 목적별로 상당한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가공한 것을 표본 처리를 잘 해가지고 표본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봤죠? 평행우주 이론이라고, 그죠? 평행우주가 뭐죠? 예를 들어 내가 ABC 벡터밖에 없으면 ABC 조합은 이게 무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조합이 계속 가다 보면은 조합의 맥시멈까지 가면은 똑같은 조합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도 어떤 분야나 이것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간다면 우주 어딘가는 나하고 똑같은 놈이 수천 명이 있다. 이게 평행우주 이론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 주민등록표 배우고 예를 들어 80년생이면서 서울 살면서 대학 졸업했고 뭐하고 이런 종류만 갖고 있는 사람은 평행이론처럼 그런 패턴이 있을 뿐이에요. 패턴. 나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패턴이 있는 거고 여러분 1부터 10을 더하면 얼마 나오죠? 55잖아요. 55를 해놓으면 이게 1부터 10을 더했는지 뭘 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공되거나 통합되거나 아니면 표본 추출된 데이터는 하나의 패턴만 있을 뿐이지 그게 개인의 데이터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고급 정보를 만든 다음에 가감하게 믹스별로 하고 더 정제된 데이터나 더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를 따듬어서 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비식별화 문제를 안 하고도 이 데이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바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항우석 주기수포 같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심합니다. 우리가 제일 빨랐는데 무슨 생명윤리인지 뭔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이게 잘 된 거냐 이거죠. 영원히 하지 말든지 나중에 할 바에는 미리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식별화 이런 개념이 안 되면 데이터 세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개인정보 말고 아까 제가 오른쪽에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그런 밸류 체인 얘기를 했잖아요. 타코마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한 50년 된 미국 뉴욕에 있는 다리인데 철근으로 만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어놨는데 훨씬 약한 19m 바람에 이게 엿가락처럼 휘어서
이 실사 영상입니다. 누군가 우연하게 찍은 실제 촬영한 영상인데, 음성이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이 철근으로 만들어진 이 다리가 엿가락처럼 고무줄처럼 흔들리다가 급기야는 이게 무너집니다. 이거는 연출한 게 진짜 그 실제 도장을 찍은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것은 마치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와인 그라스가 깨지는 거야. 그게 음파의 충격파가 아니고 음파의 진동수하고 와인 그라스의 충격이 같았기 때문에 파장이 같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공진현상, 공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터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기업의 어떤 상황을 잔잔한 연못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연못에 누군가가 돌을 던집니다. 그럼 돌이라는 이벤트가 생기겠죠. 기업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영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한 개 이상이 불특정 다수로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영양과 영양이 모여가지고 다시 간섭 현상을 일으키죠. 영양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잔물길이 생기고 이러한 물결이 도처에 예기치 않게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팀에 누군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갑자기 퇴장을 당했다든가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변수가 예측 못한 변수가 생기겠죠. 생겼을 때 이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하나하나의 파고를 보면 전혀 리스크 포인트를 안 넘었습니다. 전혀 안전한데 시쳇말로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딱 되면은 이게 공진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실제로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너울성 파도라는 겁니다. 파도 하나는 1m를 안 넘었는데 이 파도와 파도가 어떻게 아다리에 쳐지면은 이게 너울성 파도로 변해가지고 해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업에 수많은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요소들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판단해내고 그걸 리커버리 해내는 이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에서 분석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밸류체인 최적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 이름 알고 있는 하림이죠. 닭 잡는 회사. 하림에 가지고 이걸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닭 잡는 회사는 굉장히 1차원적인 회사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닭이 이렇게 매달려 쭉 가면요. 칼날이 와가지고 목을 탁탁 칩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면은 그걸 매달아놨다가 챙기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 사업처럼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이 사업이 외환 딜러 있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의해서 돈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외환 딜러보다 더 타이밍적인 사업입니다. 이쪽이. 왜 그러냐면요. 닭이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먹습니까? 특별한 날에 먹죠.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거 중계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복날 일단 먹잖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엄청난 양을 먹지만 그 다음날은 엄청나게 안 먹습니다. 그 날짜에 닭의 마리수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이를 2배, 3배 준다고 빨리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날짜에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요. 그 달걀을 낳는, 계란을 낳는 엄마 닭을 종계라고 하는 종계를 6개월 전부터 마리수를 늘려와야 돼요. 근데 종계를 또 늘리기 위해서 그거에 원조상닭이 있어요. 그걸 원종계라고 얘기합니다. 원종계를 또 6개월 전부터 다 마리수를 늘려와서 타이밍 맞춰야 돼요. 그래야 겨우 맞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 만에 삐끄덕 해버리면요. 갑자기 다음 날은 가격 떨어지죠. 맛 없어지죠. 게다가 모이는 먹고 앉았어요. 막 닭이. 이거 진짜 한 가지만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가면은 아침에 사장님이 전 임직원 앉혀놔놓고 생산부장 역할을 합니다. 딱 보다 고민을 딱 하더니 야 오늘 병아리 사. 오늘 병아리 팔아. 이 역할을 생산부장이 할 역할을 사장님이 합니다. 왜 20년 넘게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그 지성이 자기도 뭐 감이 대단한 사람이죠. 생산부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병아리 사 했는데 손해보면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수많은 요건들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것은 뭐 AI가 왔다, 뭐 질병이 온다 이건 당연하겠지만 특히 좀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스포츠 이벤트.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을 갈지 안 갈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 하나가 어떻게 될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서 채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봤더니 예를 들어 국가가 해야 될 뭐
시장 어떤 경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기 전망, 환율 전망, 무역 수지, 아니면은 그 환경부가 해야 될 뭐 질병 정보, 기후 동향 이딴 것도 해야 되고요. 뭐 아까부터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될지, 별거대에 의해서 중국의 치맥이 히트를 칠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 요소고, 아까 종계 뭐 이런 사료, 양, 학교 급식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그죠? 다른 회사들의 상황.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이 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싹 다 끌고 와가지고 줍니다. 주고 데카르트 파스칼쯤 되는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그 칠판 가득하게 공식 쓰는 거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절대로 이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데카르트 파스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거냐 하면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보면은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비린내나 싫어 가지고, 원래는 비린내 잡으려고 그러면은 맛술이 필요한데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저 프로는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써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맛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비린내를 못 잡겠죠. 그랬는데 최현석 프로가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쌀뜨물을 이용해서 맛도 내고 비린내도 잡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캐치를 했다 치고, 데카르트 파스칼 같은 사람이 방정식을 풀어 답을 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냉장고를 부탁했처럼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써야 되듯이 기업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최현석 프로처럼 내가 없더라도 그걸 대체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걸 가공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함척도 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창의력 있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현석 프로와 같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창의력으로 메꿔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해결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요리로 비유를 하면은,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는, 어떤 재료는 강원도 무슨 산골에 감자가 있고, 강원도 어느 또 성암 목장에 젖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흩어져 있겠죠. 이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락 농산물 시장에다 모아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프라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인프라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마트에서 팔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한 따듬고 씻고 보관하고 포장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처리. 근데 이 전처리만 해가지고 파는 거는 1차원적인 가공입니다. 이 가공을 더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만들어 된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고추장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추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그걸 또 숙성을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결합하고 숙성을 시켜서 한참 더 가공을 하는 것을 이걸 데이터 가공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융합을 시켜놓은 데이터를 다시 또 끌어모읍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데이터 매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짜장 소스를 만들어 둔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맛집 대박집 가보면은 육수가 결과만 보면 멀거 보이지만 그 육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가지 재료를 끓이고 볶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죠. 그죠? 비법 있죠. 그 육수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정말 노하우입니다. 맛집에 있는 사람이 칼질을 잘해서 대박 맛집이 아니고, 남이 모르는 그 육수의 비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놈이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현업이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면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은 쉬워요. 자, 이 짜장 소스를 면에 뿌리면 짜장면이 되고, 밥에 뿌리면 짜장밥이 되고, 쟁반에 넣으면 쟁반 짜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 돼요, 10%. 다시 말해서 통계학, 여러분 파이썬이나 R 가지고 분석하는, 이거는
이 마지막에는 짜장면 연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투입 다 해줘요. 정말 어려운 작업은 남들도 모르고 아무도 지구상에서 모르고 있는 육수의 비법을 찾는 것이고 순창 고추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책에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나머지 저 인프라 만들거나 분석하는 것들은 솔루션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다 해줘요. 요즘 하드웨어, 클라우드 다 해줍니다. 그거 기술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술은 저기 있는 전처리, 가공, 융합 하는 이쪽 단계가 정말 어려운데 저거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자, 이게 진짜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 그 그림을 컴퓨터적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랫폼에 쌓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 처리만 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훨씬 더 다양하게 전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융합을 하고 이거를 거버넌스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 인사이트를 도입해가지고 중간 처리를 하는 이 과정이 진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조산업이나 공공사업, 통신부문, 의료산업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공공데이터 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가 서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물리적 결합하고 틀리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거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공장처럼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생겨야 되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데이터 브로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브로커.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오만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재료를 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가공 공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물건처럼 팔아먹습니다. 이거를. 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업력이 40년, 50년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엑시엄이나 엡실론 같은 이런 회사들은 업력이 4, 50년, 60년까지 된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바로 9.11 테러의 용의자들을 색출해주고 국가가 필요할 때 정보를 이 사람들은 사갑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오죠.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지금 개인정보에 묶여가지고 아까처럼 엄청 단속을 못하고 있고 기껏 해야 각 사들이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생기던 데이터 플러스 알파 정도만 가지고 각자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가지고 하는 어떤 이 정도의 가공 사업을 지금 하려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가공을 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3차원이 되기 위해서 90도 떨어져 있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어야만 이게 입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듯이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합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데이터, 금융 데이터, 그죠? 통신 데이터 이런 전혀 다른 차원의 데이터가 합성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가 마치 학교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칠 때 예를 들어서 국영수를 다 잘 쳐야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국어는 100점인데 나머지는 빵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만 100점이고 나머지 빵점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한국의 모든 회사는 국어만 100점이고 나머지 빵점이고 어떤 회사는 수학만 100점 나머지 빵점입니다. 딴 회사를 안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 PC카드처럼 내 카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11개의 은행에 있는 카드를 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하는 이런 중간 유통기지 역할을 하지만은 데이터만큼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구글이 우리가 공짜로 이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분석을 공짜로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놀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가는 정보가 뭐예요? 내가 어떤 놈이다, 뭘 좋아한다 이런 정보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다 공짜로 줍니다. 왜 줬겠습니까? 자기들 밭에서 놀라는 얘기죠. 그죠? 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공장처럼 돌려서 새로운 물질,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쪽이 대한민국에도 빨리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 강력히 저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뭐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있으니까 이미 오픈되어 있는 국가 공공 데이터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동강물입니다, 이거. 그거 다 공짜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 대동강물 가지고 어떻게 잘 아이디어만 내느냐에 따라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 그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모바일 게임 만든다고 청천 버리지 마시고 이런 국가 데이터 이거 고급화 시켜가지고 이거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야지 게임 그거 마약 같은 거예요. 그거에 좀 청춘을 왜 바칩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아주 봉이 김선다리 같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가면은 이 사업들이 조금씩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자리를 잡고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희가 재밌는 비유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공공 데이터는 일종의 조미료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추장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미료는 고추장을 누구나 만든 고추장을 만든다면은 그 재료를 못 구하는 거 없습니다. 공공성이죠.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찹쌀가루, 물엿 이것들 어디나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순장, 고추장 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고 맛있고 편하고 그죠? 다양한 종류가 있고 언제든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그 회사마다 자기 집에서 된장 고추장 담그듯이 만들어봐야 좋은 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돈만 더 듭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순창 고추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회사 쓰게 만들면은 이게 남는 장소.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국가는 일타 다핍니다. 그죠? 아니면 돌 한 마리에 새 여러 마리 잡는 게 낫죠. 그죠? 하나를 했을 때 여러 회사가 다 덕보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국가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일개 기업이 할 수도 없어요. 일개 기업도 못 합니다. 정부의 한 부서도 못 해요. 정부 부서는 다 평행관계에 있어가지고 한 부서만 튀는 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체를 데이터적으로 중심을 잡겠다는 부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서하고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못하면은 못하는 상태로 1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오늘을 봤을 때 그 집값을 어떻게 받을 거냐. 저는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순창 고추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고객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부터 빨리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요. 요즘 국가 정부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의 자기 먹거리나 삶의 방식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K 웨더 같은 거는 그죠? 날씨 데이터 하나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죠? 국가 데이터 가지고. 이거는 정말 날씨 데이터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만든 합성물질의 데이터를 반제품으로 마치 그 비비큐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닭고기를 반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에 주면 가맹점에서 그걸 튀겨가지고 프라이드 치킨도 만들기도 하고 양념치킨도 만들듯이 거기 자기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 마치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식의 장점이 생기는 거죠. 프랜차이즈 장점이 뭐죠? 본사는 내 돈 안 들이고 가맹점 수백 개, 수천 개 거느릴 수 있죠. 내 돈 안 들이고도. 가맹점은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레벨의 기술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바로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계속 이거를 얻어먹는 게 바로 이 갑질의 문제죠. 갑질. 실제로 생각하고. 근데 국가가 이걸 하게 되면은 국가가 우선 국민들 득배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예 애초부터 서비스하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갑질 자체가 없어요.
이 제도에 갑질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건 최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제로 데이터의 반제품을 만들어주면은 그 반제품을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맹점에서 닭을 튀겨서 새로운 닭의 마지막 완제품을 만들듯이 하게 되면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얼마든지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하여 이걸 데이터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돕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에는 음악, 미술 뭐 이런 단단히 예술도 있지만 영화처럼 종합예술이 있죠. 그죠? 종합예술을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 다시 말해서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회사가 없다면은 결국에 누가 이걸 리드하냐면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리드하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드.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나영석 PD처럼 네임밸류와 연출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이 데이터 분석 시장은 IoT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부터 수많은 이 IT 기술이 종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그 종합예술의 역할을 월트 디즈니 같은 대한민국의 SDS, LG 같은 회사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계 리드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부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냉장고부터 풀을 참 좋아하는데, 게스트의 냉장고를 가지고 15분 만에 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타 셰프들이 거의 연예인 이상의 수준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셰프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 그죠? 뭐, 불어로 이쁘게 하니까 셰프지. 사실은 주방장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방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우투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짜장면 짬뽕을 만드는데, 얼마나 숙련되게 잘 만드느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정말 이 냉장고 부탁기를 보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냉장고 부탁기 자세히 보시면은, 게스트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동화속 냉장고에 나오는 악당 같은 요리 만들어주세요. 세상 천지에 무슨 악당 같은 요리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레시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막연한, 아까 제가 왕의 꿈, 무겁해서 안견의 목련운동 얘기했죠? 정말 왕의 꿈이에요. 꿈과 똑같은 거지. 냉장고 같은 요리, 악당 같은 요리를 만들어달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15분 만에, 그것도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딱 만들어줬더니 갑자기 이 게스트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요리를 다시 말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창의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숙달이 아닌 거죠. 바둑 구단이 처음 보는 수를 딱 뜰 때 이게 옛날에 떠봤던 수기 때문에 그 수를 뜨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처음 보는 상황이지만 구단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구단다운 수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게 실력인 거죠. 그죠? 외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질을 빨리 하는 이런 실력은 숙달 반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창의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셰프라는 사람들이 주방장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데 가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기업만이 원하는 요리, 정보 요리를 만들어줘서 그 기업의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비싼 돈 줘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가면요, 이 사이언티스트의 지금 제일 핫한 직장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하는데, 300대 1. 이게 무슨 영화 300가 아니고 300대 1. 자료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제 만들었던 건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사이언티스트가 되느냐라는 걸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그 무협지에 무슨 비급 하나 보세요.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진짜 말해주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 싶어서 자료를 제가 어제 갑자기 만든 건데 이 300들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 한전에 있는 그 인사 담당 팀장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장님 명령을 받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보름 동안 미국을 전역을 돌면서 느꼈던 것을 소감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전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항상 거의가 300대 1이었다는 얘기죠. 300명이 지원하면 1명을 뽑는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온통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들을 299명 어떻게 잘라내지 이거 고민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사람 경험을 하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대 1도 아니고 1대 1도 아니고 1대 200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1대 200. 무슨 얘기죠? 200명 중에 한 골라내는 게 아니고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0명한테 가서 심선을 해야만 한 명을 뽑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해가지고 베이스 샐러리가 14만 불, 한 1억 5천, 기본, 그죠? 봉급이. 그 정도로 표현한다는 게 아마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생기지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유명한 셰프가 됐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습을 한다 할 때 학자는 배울 학자와 익힐 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 두 가지가 사실 학습인데 배운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걸 내가 남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걸 이해해가지고 사지선당에다가 1, 2, 3, 4번 중에서 찍을 수 있으면 걔가 아는 거 끝.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을 맞추면 끝이라는 거죠. 그 학만 해가지고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학이 할 수 있는 게 10이고 학 다음에 습으로 해야 되는 게 90%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볼링을 하시더라도 책 보고 볼링 아무리 배워보세요. 학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습이 90, 100인 데가 천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은 책을 많이 봐가지고 절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뽑기에서 면접을 보는데 좋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한 2시간씩 면접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면접을 딱 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아주 좋은 대학에 나온 친구 하나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면접을 다 보고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는 돈 잘 버는 머리, 연애 잘하는 머리, 공부 잘하는 머리 다 여러 가지 머리가 있다는데 당신은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갖고 있구나. 공부 잘하는 머리만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면접하면서 느꼈죠. 다시 말해서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고 점수 잘 맞는 머리는 있는데 셜록 홈즈 머리는 빵점이라 해요. 셜록 홈즈. 앞으로 세계는 말이에요. 책에 나온 거 그대로 답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셜록 홈즈가 범인 누군지 알고 잡습니까? 모르는 상태로 잡을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다라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둑을 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바둑에 보면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하고 싸웠더니 어른보다 답을 잘 때요. 아마추어 어른보다, 그죠? 결국엔 그 뭐냐면은 얘들이 기초가 틀리다는 겁니다. 기초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둑을 많이 떠본 게 아니라 기초부터 얘들은 남다르게 시작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저 노인장에 가면은 바둑만 30년, 40년 떤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떴죠? 오래 떴는데 5급도 안 됩니다. 왜 틀립니까? 바로 이세돌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바둑의 정석을 알더라도 흉내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안 게 아니고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원리나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 깊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수를 뜬다는 겁니다. 단지 사지선다에게 답을 쓸 수 있는 정도로 아는 거하고 진짜 깊이 이해한 거하고 차이가 바로 이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바둑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계가 있듯이 대부분의 바둑 연구생들은 이 특별한 이 도장 같은데 연구생 모임에 가가지고 프로들끼리 공부를 하고 프로 대진에 나가가지고 아예 노는 분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전산실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가 약한 사람은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책을 열심히 잘 외운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초를 가지고 남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전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셰프도 이 칼질 하나 하고 뭐 하나 기본적인 거 하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옛날에 그 무협지에 나오는 아니면 홍길동이도 한 1년 아마 낙엽만 쓸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훈련들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지 책 하나 더 읽고 무슨 책을 더 외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남보다 더 잘날라 그러면은 일단은 IQ나 EQ가 좋아야 되겠죠.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 어떤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다시 학습이 됐느냐의 싸움이지. 좋은 걸 학습해야 좋은 사람이 되지, 여러분 나쁜 걸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머리가 좋을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자체는 머리 좋은 IQ처럼 기가 막힌 엄청난 알고리즘을 누가 더 만드는 거 없습니다. 이미 알고리즘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거 누구나 돈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좋은 내용을 학습시켰는가 똑같이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학습을 시켰느냐의 싸움이 인공지능 싸움이지,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다. 그죠? 그걸 하는 회사 따로 있고, 나머지 모든 회사들은 그놈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도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오히려 오버피팅이 될까 걱정했다라는 서비스 얘기도 나왔듯이, 그죠? 데이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가 결국에는 앞으로 모든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로 가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할 수 없었던 예측이라든가 위험 예측, 트렌드 예측 같은 것들요, 경제 같은 그런 큰 사이즈의 전망, 부정사용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또 개인화죠. 이 개인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개개인의 무수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구글 정도 되는 회사만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최종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아까 제가 재료 데이터라는 건 요리와 같은 건데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 부재료, 조미료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재료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현업에 돈 들여가지고 데이터 창고 짓자고 얘기하면은 씨알이 안 먹히니까 시식 코너를 하듯이 왕이 안견이하고 같이 목류도원들을 그려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앞으로 그 시대적인 얘기를 했고, 공공 데이터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원유가치 가공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 그 사이언티스트인데 그거는 단지 바둑 정석을 많이 해온다고 해서 구단이 되는 게 아니듯이 기본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닦아내서 서서히 자라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미래 시대에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에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데이터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대가 바뀌면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에 있는 콘텐츠적인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화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인가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공부를 할 때 빨리 진로를 잘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 원유가 되는 것이 데이터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매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나중에도 메일이나 쪽으로 해주시고, 오늘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돼서 아주 이 바닥에서 다시 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큰 박수로. 네.